인생을 망친 노후 재혼, 아버지의 후회와 상처. 저는 올해 72입니다. 정혜석이라고 합니다. 15년 전 아내를 먼저 떠나보냈죠. 그때부터 혼자였습니다. 딸 수진이가 자주 들르긴 했지만 그래도 혼자였어요. 처음 몇 년은 괜찮았습니다. 아내 생각에 울기도 하고 그리움에 잠 못 이루기도 했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까 그리움보다 무서운 게 찾아왔어요. 외로움이었습니다. 딸한테 말은 못했습니다. 아빠 외롭다는 말이 자식한테 짐 되는 것 같아서요. 그래서 그냥 참았죠. 하루하루를요. 그러다 작년 봄이었습니다. 동네 복지관에서 실버댄스 동호회 모집 공고를 봤어요. 처음엔 그냥 지나쳤습니다. 내가 무슨 춤을. 근데 머릿속에서 자꾸 맴돌더라고요. 거기 가면 사람은 있겠지. 말이라도 섞을 수 있지 않을까? 고민하다가 결국 등록했습니다. 떨리더군요. 60 넘어서 새로운 곳에 가는 게 이렇게 어색한 줄 몰랐어요. 첫날 갔을 때 기억이 생생합니다. 복지관 2층 강당이었죠. 사람들이 벌써 여럿 와 있었습니다. 다들 어색하게 서 있거나 아는 사람끼리 모여 있더군요. 저도 구석에 조용히 섰습니다. 그때였어요. 어머, 처음 오셨어요? 밝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고개를 돌리니 한 여성이 웃으며 다가오고 있었어요. 깔끔한 흰색 블라우스에 연한 베이지색 치마를 입고 있었죠. 머리는 단정하게 묶었고 미소가 참 따뜻해 보였습니다. 네, 처음입니다. 제가 어색하게 대답했죠. 저도 2달 전에 시작했어요. 처음엔 다들 어색해하는데 금방 익숙해질 거예요. 김선영이라고 본인을 소개했습니다. 70살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목소리도 표정도 움직임도 나이보다 훨씬 젊어 보였습니다. 저는 정혜석입니다. 악수를 청했어요. 손이 따뜻했습니다. 오랜만에 느껴보는 온기였죠. 그날 수업 내내 선영이 옆에서 동작을 알려줬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천천히 해도 괜찮아요. 잘하시네요. 칭찬도 아끼지 않았죠. 저는 어색했지만 기분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아니, 좋았어요. 수업이 끝나고 몇몇 사람들이 근처 카페로 가자고 했습니다. 저도 따라갔죠. 선영도 함께였어요. 카페에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어디 사는지, 자식은 몇인지, 배우자는 어떻게 됐는지. 나이 든 사람들이 모이면 자연스럽게 나오는 이야기들이죠. 선영도 혼자라고 했습니다. 5년 전에 남편과 사별했다고요. 아들이 하나 있는데 따로 살고 있다고 했어요. 외롭지 않으세요? 제가 물었습니다. 외롭죠. 그래서 여기 나온 거예요. 선영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 웃음 뒤에 감춰진 외로움이 보이는 것 같았어요. 저와 똑같은 외로움이요. 그날 이후로 동호회에 나가는 게 기다려지기 시작했습니다. 매주 화요일, 목요일이었어요. 수업 끝나면 카페 가고 이야기 나누고 웃고 선영과 자주 이야기를 나눴죠. 좋아하는 음식, 취미, 젊었을 때 이야기들. 대화가 편했습니다. 말을 하면 들어주고 제 이야기에 공감해주고. 혜석 씨는 참 다정하세요. 어느 날 선영이 말했어요. 그런가요? 제가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네. 이야기 들어주는 것도 그렇고 배려도 많이 하시고요. 칭찬이 쑥스러웠지만 기분은 좋았습니다. 오랜만에 누군가에게 인정받는 느낌이었어요. 한 달쯤 지났을까요? 선영이 먼저 제안했습니다. 우리 주말에 한번 등산 갈래요? 동호회 사람들 몇 명이서요. 좋죠. 그렇게 등산도 함께 가고 영화도 보고 식사도 했습니다. 자연스럽게 가까워졌죠. 어느 날 저녁 식사를 마치고 집 앞까지 함께 걸었습니다.
가로등 불빛 아래서 선영이 말했어요. 혜석 씨, 저도 혼자 사는 게 참 힘들어요. 저도 그렇습니다. 이렇게 누군가랑 이야기하고 함께 시간 보내니까 좋아요. 선영 목소리가 조금 떨렸습니다. 저도 떨렸어요. 저도 좋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도 잠이 안 왔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이 나이에 이런 감정을 느낄 줄 몰랐죠. 설렘이었습니다. 15년 만에 느껴보는 설렘이었어요. 그 후로 자주 만났습니다. 동호회 없는 날에도 만났어요. 공원 산책하고 미술관 가고 그냥 카페에서 시간 보내고 어느 날 선영이 물었습니다. 혜석 씨, 우리 이렇게 계속 만나도 될까요? 왜 안 되겠습니까? 주변에서 뭐라 하지 않을까요? 나이 들어서도 사랑하면 안 되나요? 제가 용기 내서 말했습니다. 사랑이란 단어를 입 밖으로 꺼낸 게 얼마만인지 모르겠더군요. 선영이 눈을 반짝이며 웃었습니다. 맞아요. 우리도 사랑할 자격 있죠. 그렇게 우리는 연인이 됐습니다. 일은 넘어서 다시 찾은 사랑이었어요. 딸 수진이한테 말했을 때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빠, 너무 급하게 결정하는 거 아니에요? 급한 게 아니라 이제라도 행복하고 싶은 거다. 그래도 좀 더 알아보시고 수진아, 아빠 나이가 몇인데 더 기다리면 언제 행복해지겠니? 딸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걱정스러운 눈빛은 여전했지만요. 선영과 결혼을 결심했습니다. 빠른 결정이었죠. 하지만 외로움 속에서 찾은 빛이었습니다. 남은 인생, 이제라도 사랑해보고 싶었다. 그게 제 진심이었습니다. 그때는요, 결혼식은 소박하게 치렀습니다. 가족들과 가까운 지인 몇 명만 모였죠. 선영과 함께 새로운 집을 구했어요. 작은 아파트였지만 둘이 살기엔 충분했습니다. 짐을 풀면서 생각했죠. 이제 정말 새로운 시작이구나. 가슴이 설렜습니다. 15년 만에 다시 누군가와 함께 살게 된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첫날 밤이었습니다. 저는 평소처럼 11시쯤 잠자리에 들려고 했어요. 이를 닫고 나오니까 선영이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먼저 들어가 있을게요. 제가 말했죠. 선영이 고개를 돌리며 말했습니다. 벌써요? 아직 11시밖에 안 됐는데. 저는 보통 이 시간에 자거든요. 그래요? 저는 보통 1시쯤 자는데. 약간 어색한 침묵이 흘렀어요. 그럼 먼저 들어가 계세요. 저는 좀 더 볼게요. 선영이 다시 TV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방에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어요. 거실에서 TV 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을 닫아도 소리가 새어 들어왔죠. 생각했습니다. 첫날이니까 그럴 수 있지. 조금 있으면 끄겠지.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소리는 계속됐어요. 12시, 1시. 결국 잠이 들지 못하고 뒤척이다가 새벽 2시쯤 돼서야 잠들었습니다. 선영이 방에 들어온 소리를 희미하게 들었던 것 같아요.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눈을 뜨니 7시였어요. 몸이 무거웠죠. 제대로 못 잔 탓이었습니다. 거실로 나가니 선영이 벌써 아침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일어났어요? 아침 거의 다 됐어요. 밥상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국, 반찬, 밥. 정갈했어요. 이렇게 일찍 일어나서 준비했어요? 저는 원래 6시에 일어나요. 아침은 꼭 먹어야 건강하니까. 고마웠습니다. 하지만 뭔가 조금 부담스럽기도 했어요. 밥을 먹는데 선영이 말했습니다. 혜석 씨, 밥은 천천히 드세요. 너무 빨리 먹으면 소화 안 돼요. 저는 원래 빨리 먹는 편이었어요. 평생을 그렇게 살았죠. 아, 네. 알겠습니다. 의식적으로 천천히 먹으려고 했어요. 하지만 습관이란 게 쉽게 안 바뀌더군요.
또 빨리 드시네요. 건강 생각해서라도 천천히 드세요. 선영이 다시 말했습니다. 저는 더 천천히 먹으려고 했어요. 밥 한 숟가락을 입에 넣고 오래 씹었습니다. 뭔가 이상한 기분이었어요. 제 집에서 밥 먹는데 편하지가 않았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저는 아침에 커피를 마시는 게 습관이었어요. 인스턴트 커피였죠. 간단하게 물만 부으면 되니까요. 그런데 어느 날 선영이 말했습니다. 인스턴트 커피는 몸에 안 좋아요. 제가 원두 커피 내려드릴게요. 아니에요. 이게 편해서요. 건강 생각하면 원두가 낫죠. 제가 해드릴게요. 그날부터 선영이 아침마다 원두 커피를 내려줬습니다. 맛은 좋았어요. 하지만 뭔가 제 선택이 아니라는 느낌이 들었죠. TV 채널도 문제였습니다. 저는 저녁마다 뉴스를 봤어요. 평생을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선영은 드라마를 좋아했어요. 오늘 드라마 봐도 돼요? 어제 못 봐서요. 네, 그러세요. 처음엔 괜찮았습니다. 하루 이틀은 양보할 수 있었죠. 그런데 매일 계속됐어요. 제가 뉴스를 보려고 하면 선영이 말했습니다. 오늘도 드라마 있는데 뉴스는 나중에 다시 보기로 보면 안 돼요? 아, 네. 그러죠. 결국 뉴스는 못 봤습니다. 다시 보기로 본다는 건 결국 안 본다는 뜻이었으니까요. 음악도 그랬습니다. 저는 트로트를 좋아했어요. 청소할 때, 요리할 때, 그냥 집에 있을 때 틀어놓곤 했죠.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그런데 선영이 말했어요. 트로트는 너무 시끄러워요. 클래식 들어요. 집안 분위기도 좋아지고. 저는 트로트가 좋은데요. 나이 들수록 차분한 게 좋아요. 클래식이 훨씬 품이 있죠. 결국 집에서 트로트는 사라졌습니다. 대신 클래식이 흘러나왔어요. 물론 나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원한 건 아니었죠. 냉장고 정리도 문제였습니다. 저는 물건을 대충 넣어두는 편이었어요. 편한 대로요. 그런데 선영은 모든 게 제자리에 있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반찬은 이쪽, 음료는 저쪽, 과일은 맨 아래. 처음엔 따라했어요. 하지만 가끔 깜빡하고 다른 곳에 넣으면 선영이 바로 고쳤습니다. 이건 여기 있어야죠. 질서가 있어야 관리가 되죠. 저는 그냥 내라고만 대답했습니다. 설거지하는 방법도 정해져 있었어요. 접시는 먼저 물로 헹구고 그 다음 세제 묻혀서 닦고 다시 헹궈야 해요. 저는 그냥 세제 묻혀서 바로 닦는데요. 그럼 세제가 덜 빠져요. 이렇게 해야 깨끗해요. 저는 60년 넘게 제 방식대로 설거지했습니다. 문제 없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선영의 방식대로 해야 했죠. 한 달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친구 한 명이 전화를 했어요. 혜서가 오랜만에 소주 한 잔 어때? 좋지. 저는 오랜만에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선영에게 말했죠. 오늘 저녁에 친구 만나고 올게요. 선영 표정이 굳었습니다. 갑자기요? 저녁 준비했는데. 아, 미안해요. 오랜만에 친구가 연락해서요. 그럼 미리 말하지 그랬어요. 음식 다 준비했잖아요. 정말 미안합니다. 내일은 꼭 같이 먹을게요. 선영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표정이 좋지 않았습니다. 친구를 만났지만 마음이 편하지 않았어요. 계속 선영표이 떠올랐습니다. 친구가 물었죠. 야, 무슨 일 있어? 표정이 안 좋네.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소주를 마셨지만 맛이 없었어요. 일찍 자리를 파하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선영은 이미 방에 들어가 있었어요. 문이 닫혀 있었죠. 저는 조용히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뭔가 잘못한 것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다음 날 아침 선영은 평소처럼 밥을 차려줬습니다.
하지만 말이 없었어요. 어제는 미안했어요. 제가 먼저 사과했습니다. 괜찮아요. 앞으로 미리 말만 해요. 네, 그럴게요. 하지만 분위기는 여전히 어색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친구들 만나는 게 조심스러워졌어요.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서 쉬고 있었어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멍하니 앉아 있었죠. 선영이 부엌에서 나오더니 말했습니다. 그렇게 가만히 있으면 뭐해요? 산책이라도 하러 나가요. 피곤해서 좀 쉬려고요. 집에만 있으면 늙어요. 움직여야죠. 조금 있다가 나갈게요. 지금 나가요. 해지기 전에. 결국 저는 일어났습니다. 쉬고 싶었지만 선영의 말을 거절하기가 어려웠어요. 밤에 잠자리에 누워서 생각했습니다. 내가 뭔가 잘못하고 있는 건가? 선영 말이 다 맞는 건가? 혼란스러웠어요. 선영이 하는 말들이 틀린 건 아니었습니다. 건강을 위해, 질서를 위해, 더 나은 생활을 위해 다 맞는 말이었죠. 하지만 뭔가 숨이 막혔습니다. 제 방식대로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었어요. 아침엔 원두커피를 마셔야 하고, 밥은 천천히 먹어야 하고, TV는 드라마를 봐야 하고, 음악은 클래식을 들어야 하고, 냉장고는 정해진 대로 정리해야 하고, 친구 만나려면 미리 허락받아야 하고, 하나하나는 작은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쌓이고 쌓이니까 무거워졌어요. 제가 사라지는 느낌이었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거기 비친 제 얼굴이 낯설었어요. 저 사람이 나인가? 예전에 저는 어디로 간 걸까요? 웃음이 줄어들었습니다. 말도 줄어들었어요. 선영 눈치를 보는 제 모습이 보였습니다. 이게 제가 원했던 삶인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게 이렇게 힘든 건가? 답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저 하루하루 선영이 원하는 대로 살아갈 뿐이었죠. 제 취향은, 제 습관은, 제 자유는 조금씩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걸 막을 수 없었어요. 결혼한 지 2달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딸 수진이가 전화를 했어요. 아빠, 이번 주말에 준호 데리고 갈게요. 아빠 얼굴 보고 싶대요. 손자 준호 이야기에 가슴이 뛰었습니다. 그래, 와라. 할아버지가 맛있는 거 사줄게. 전화를 끊고 선영에게 말했죠. 이번 주말에 딸이 손자 데리고 온대요. 그래요? 알았어요. 선영 대답이 짧았습니다. 표정도 별로 밝지 않았어요. 주말이 됐습니다. 수진이가 준호 손을 잡고 왔어요. 아빠, 할아버지. 현관문이 열리자마자 반가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얼른 나가서 손자를 안아 올렸죠. 우리 준호, 할아버지 보고 싶었어? 응, 엄청 보고 싶었어. 행복했습니다. 이런 순간이 얼마나 그리웠는지 몰라요. 수진이가 웃으며 말했어요. 새댁 인사드려야지. 어머니, 안녕하세요. 선영이 부엌에서 나왔습니다. 어서 와요. 말은 그렇게 했지만 미소가 없었어요. 억지로 인사하는 느낌이었습니다. 앉아요. 차라도 드릴까요? 선영이 물었습니다. 아, 괜찮아요. 편하게 계세요. 수진이가 눈치를 보며 대답했어요. 거실에 앉았지만 분위기가 어색했습니다. 저는 준호와 놀아주느라 신경 쓰지 못했죠. 레고를 가지고 왔더군요. 할아버지, 같이 만들자. 그래, 뭐 만들까? 바닥에 앉아서 함께 레고를 조립했습니다. 준호 웃음소리가 집안을 채웠어요. 이 소리가 얼마나 좋은지. 그런데 선영이 말했습니다. 거실에서 놀면 어질러져요. 방에서 놀면 안 돼요? 순간 분위기가 싸해졌어요. 수진이가 얼른 말했습니다. 아, 죄송해요. 준호야, 할아버지 방에 가서 놀자. 싫어. 여기서 놀래. 준호가 투정을 부렸습니다. 저는 난처했어요.
선영 씨, 괜찮아요. 다 놀고 치우면 되죠. 어질러지면 치우기 힘들잖아요. 선영 목소리에 짜증이 섞여 있었습니다. 결국 저는 준호를 안고 방으로 들어갔어요. 수진이도 따라왔죠. 문을 닫자 수진이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빠, 괜찮아요? 괜찮다. 신경 쓰지 마. 하지만 마음은 괜찮지 않았습니다. 점심시간이 됐습니다. 선영이 간단하게 음식을 차렸어요. 국과 반찬 몇 가지. 평소보다 성의가 없어 보였습니다. 수진이가 말했어요. 잘 먹겠습니다. 별거 없어요. 선영이 무표정하게 대답했죠. 식사하는 내내 대화가 없었습니다. 준호만 밥을 먹으면서 이것저것 이야기했어요. 할아버지, 나 요즘 태권도 배워. 그래? 우리 준호 멋있겠네. 저는 최대한 밝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선영은 무관심했어요. 준호를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수진이가 설거지를 하려고 했어요. 제가 할게요. 아니에요, 제가 할게요. 선영이 막았습니다. 투가 차갑게 느껴졌어요. 수진이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죠. 거실로 나와서 저한테 조용히 물었습니다. 아빠, 새어머니가 저 싫어하시나 봐요. 그런 거 아니다. 아직 서로 어색해서 그래. 변명처럼 들렸습니다. 저도 알고 있었으니까요. 선영이 수진이를 반기지 않는다는 걸. 오후가 되자 수진이가 일어났습니다. 아빠, 우리 이제 갈게요. 준호 학원 가야 해서요. 벌써? 조금 더 있다 가지. 다음에 올게요. 수진이 표정이 어두웠어요. 준호를 데리고 나가는 뒷모습이 쓸쓸해 보였습니다. 저는 현관까지 배웅했죠. 수진아, 자주 와. 네, 아빠. 건강하세요.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일주일 후였습니다. 선영 아들 민호가 온다고 했어요. 오늘 민호가 저녁 먹으러 와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저는 별 생각 없이 대답했죠. 그런데 선영 태도가 달랐습니다. 아침부터 분주하게 움직였어요. 청소하고 장 보러 가고 음식 준비하고. 뭐 도와드릴까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앉아 계세요. 선영 얼굴에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수진이가 왔을 때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어요. 저녁 시간에 민호가 왔습니다. 어머니, 우리 아들 왔네. 선영이 환하게 웃으며 맞았어요. 포옹까지 했습니다. 아버지, 안녕하세요. 민호가 저한테 인사했죠. 어서 와. 저는 어색하게 대답했습니다. 민호는 잘생긴 편이었어요. 말도 부드럽게 잘했죠. 하지만 눈빛이 차가워 보였습니다. 식탁에 음식이 가득했습니다. 갈비찜, 잡채, 전, 탕. 수진이가 왔을 때와는 비교도 안 됐어요. 어머니, 이 많은 걸 언제 다 준비하셨어요? 우리 아들 먹는 거 봐야지. 많이 먹어. 선영이 민호 그릇에 반찬을 계속 올려줬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가만히 지켜봤어요. 뭔가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민호는 밥을 먹으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어요. 회사 일, 친구들 이야기, 요즘 하는 일들. 선영은 눈을 반짝이며 들었습니다. 역시 우리 아들은 똑똑해. 어머니, 별거 아니에요. 민호가 겸손한 척했지만 우쭐한 표정이었어요. 저는 대화에 끼지 못했습니다. 그냥 밥만 먹었어요. 가끔 민호가 저한테 말을 걸긴 했죠. 아버지는 요즘 어떠세요? 나는 뭐 그냥 그렇지. 건강 잘 챙기세요. 그래, 고맙다. 형식적인 대화였습니다. 진심이 담기지 않은 말들이었어요. 식사가 끝나고 민호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설거지 할게요. 아니야, 괜찮아. 엄마가 할게.
어머니가 힘드시잖아요. 우리 아들 참 착하네. 선영 얼굴에 행복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거실로 나왔어요. 더 이상 그 모습을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민호가 간 후 선영이 말했습니다. 우리 아들 좋죠? 네, 좋은 사람 같아요. 착하고 효자예요. 제가 자랑스러워요. 저는 그냥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수진이 생각이 났어요. 우리 딸은 여기서 환영받지 못했습니다. 손자 준호도 마찬가지였죠. 하지만 민호는 달랐어요. 극진한 대접을 받았습니다. 그날 밤 잠자리에 누워서 생각했습니다. 이 집에서 제 가족은 손님이었어요. 아니, 손님보다 못한 존재였습니다. 반갑지 않은 방문객, 불편한 존재. 선영에게 가족은 민호뿐이었죠. 저와 제 가족은 그저 참아야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여기는 더 이상 내 집이 아닌가.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이 집에 제 자리가 있긴 한 걸까? 제 딸과 손자가 편하게 올 수 있는 곳일까? 대답은 명확했습니다. 아니었어요. 이곳은 선영의 집이었고 선영 아들의 집이었습니다. 저는 그저 같이 사는 사람일 뿐이었죠.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결혼하면서 통장을 합쳤습니다. 선영이 제안했어요. 우리 이제 가족인데 통장 하나로 쓰는 게 편하지 않을까요? 그게 좋겠네요. 저는 별 생각 없이 동의했죠. 제 연금이 들어오는 통장을 공동 명의로 바꿨습니다. 선영도 본인 통장을 보태줬어요. 이제 우리 거예요. 함께 쓰는 거예요. 그때는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부부니까요. 석 달쯤 지났을까요? 은행 앱으로 잔액을 확인하다가 이상한 걸 발견했습니다. 출금 내역이 여러 개 있었어요. 50만 원, 30만 원, 70만 원. 금액도 제법 됐죠. 날짜를 보니 최근 한 달 사이였습니다. 이게 뭐지? 출금 계좌를 확인했어요. 예금주 이름이 나와 있었습니다. 민호, 선영 아들이었죠. 손이 떨렸습니다. 거실로 나갔어요. 선영이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선영 씨, 잠깐 물어볼 게 있는데요. 네, 뭔데요? 통장 확인했는데 민호 씨한테 돈이 여러 번 나갔더라고요. 선영 표정이 굳었습니다. 아, 그거요. 제가 모르는 사이에 나간 건데 무슨 일인가요? 목소리를 최대한 부드럽게 했어요. 따지는 게 아니라 궁금해서 묻는 거라고 표현하려고 했죠. 민호가 사업 자금이 좀 필요하대서요. 사업 자금이요? 네. 요즘 힘들다고 해서 도와준 거예요. 그럼 제게 먼저 말을 했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제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선영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가족끼리 돕는 건 당연하잖아요. 당연한 건 알겠는데 그래도 제 돈도 들어있으니까. 제 돈도 있어요. 공동 명의잖아요. 그렇긴 한데 금액이 작지 않아서요. 제가 말끝을 흐렸습니다. 선영이 버럭 소리를 높였어요. 그럼 가족이 힘들 때 외면하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상의를 하고 했으면 좋았을 것 같아서. 상의요? 그럼 혜석 씨는 동의 안 했을 거잖아요. 아니, 그게 결국 안 도와주겠다는 거잖아요. 선영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저는 할 말을 잃었어요. 뭐라고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우리 민호가 얼마나 힘들게 사는데 어머니로서 당연히 도와줘야죠. 알겠습니다. 다음부턴 미리 말해주세요. 결국 제가 물러섰습니다. 더 이상 말하면 싸움만 커질 것 같았어요. 선영은 방으로 들어가 버렸죠. 저는 거실에 혼자 남았습니다. 답답했어요. 제 연금인데 제가 모르는 사이에 쓰이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선영 아들한테요. 며칠 후였습니다. 수진이한테 전화가 왔어요. 아빠, 요즘 어때요? 응, 잘 지내지. 준호가 미술학원 다니고 싶대요.
근데 비용이 좀 돼서요. 수진이 목소리가 조심스러웠습니다. 그래, 얼마나 드는데? 한 달에 20만 원이요. 제가 감당할 수 있는데 그래도 아빠한테 말씀드리는 게 맞을 것 같아서요. 저는 가슴이 뭉클했어요. 딸이 이렇게 조심스럽게 말하다니. 알았다. 아빠가 보내줄게. 괜찮아요, 아빠. 제가 할게요. 손자 학원비쯤이야. 걱정 마. 전화를 끊고 통장을 확인했습니다. 20만 원을 보내려고 했죠. 그런데 주저됐어요. 선영이 알면 뭐라고 할까? 민우한테는 수백만 원을 보내면서 제 손자한테는 20만 원도 눈치 봐야 하나? 화가 났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선영이 외출한 틈에 조용히 송금했습니다. 마치 나쁜 짓이라도 하는 것처럼요. 제 돈을 제 딸한테 보내는 게 왜 이렇게 조심스러워야 하는지 한심했습니다. 저 자신이요. 일주일 후 선영이 물었어요. 20만 원 어디 쓰셨어요? 통장을 확인했나 봅니다. 수진이한테 보냈어요. 준호 학원비요. 선영 표정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왜 제게 말도 안 하고요? 말하면 안 된다고 하실 것 같아서요. 솔직하게 대답했죠. 당연히 안 되죠. 민호 도와줄 돈도 모자란데. 민호 씨는 이미 많이 드렸잖아요. 많이요? 그것도 모자라요. 사업이 힘들다니까요. 그럼 제 손자는 어떻게 하라고요? 제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그건 수진이가 알아서 할 일이죠. 엄마잖아요. 저도 할아버지예요. 자꾸 따지면 못 살아요. 우리 이혼할래요? 선영이 폭탄 발언을 했습니다. 저는 입을 다물었어요. 이혼. 그 말이 두려웠습니다. 또 혼자가 되는 게 무서웠어요. 알겠습니다. 앞으론 말씀드릴게요. 고개를 숙였습니다. 선영은 더 이상 말하지 않고 방으로 들어갔어요. 그날 밤 수진이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아빠, 돈 보내주셔서 감사해요. 근데 괜찮으세요? 응, 괜찮다. 아빠 목소리가 이상해요. 무슨 일 있어요? 아무것도 아니다. 걱정 마. 아빠, 새어머니랑 사이가 안 좋으세요? 딸은 눈치가 빨랐습니다. 그런 거 아니다. 아빠, 솔직히 말해주세요. 제가 걱정돼요. 저는 한숨을 쉬었어요. 수진아, 아빠는 괜찮다. 아빠, 아빠답지 않아요. 수진이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뭐가? 예전 아빠는 당당했어요. 근데 지금은 눈치 보고 힘없어 보이고 그게 아빠 같지 않아요. 가슴이 찔렸습니다. 딸 말이 맞았으니까요. 미안하다. 왜 사과해요? 아빠 잘못이 아닌데. 아빠가 약해서 그래. 아빠, 행복하세요? 그 결혼 생활이? 수진이가 울먹이며 물었습니다. 대답할 수가 없었어요. 행복하냐고요? 아니었습니다. 전혀요. 수진아, 걱정하지 마. 아빠가 알아서 할게. 아빠, 힘들면 언제든 말해요. 제가 데리러 갈게요. 고맙다. 우리 딸. 전화를 끊었습니다. 눈물이 났어요. 딸이 저를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딸을 지켜줘야 하는데 딸이 저를 걱정하고 있었어요. 아버지로서 자격이 있나 싶었습니다. 통장을 다시 확인했어요. 민우 이름이 계속 보였습니다. 제 연금은 민우한테 흘러갔죠. 정작 제 딸과 손자한테는 20만 원도 눈치 봐야 했습니다. 이게 맞나? 이게 가족인가? 공동 명의가 뭐가 좋다고. 결국 선영 마음대로 쓰는 통장이었어요. 제 의견은 없었습니다. 제 가족은 더더욱 없었죠. 거울을 봤습니다. 초라한 노인이 보였어요. 당당했던 아버지는 어디 갔을까요? 눈치 보는 남편만 남았습니다. 제 돈도 제 마음대로 못 쓰는 사람이요. 한심했습니다. 이 모든 게요.
설날이 다가왔습니다. 선영이 말했어요. 설날에는 온 가족이 모여야죠. 민호도 오고 혜석 씨 딸도 오라고 하세요. 그럴까요? 저는 조심스러웠습니다. 지난번 일들이 있었으니까요. 명절인데 당연하죠. 다 같이 모여야 해요. 선영은 단호했어요. 저는 수진이한테 연락했습니다. 설날에 올 수 있겠니? 아빠 괜찮을까요? 새어머니가 괜찮다. 어서 와. 준호도 데리고. 수진이는 망설이다가 대답했어요. 알겠어요, 아빠. 설날 아침이었습니다. 선영은 이른 아침부터 부산하게 움직였어요. 전날부터 음식을 준비했죠. 전도 부치고 나물도 무치고 탕도 끓이고 저도 도왔습니다. 하지만 선영 눈에는 모든 게 마음에 안 드는 것 같았어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이렇게 해야죠. 판은 더 작게 써세요. 불 조절 잘하세요. 계속 지적받으니 더 실수가 나왔습니다. 괜찮아요. 제가 할게요. 혜석 씨는 거실 정리해요. 결국 저는 밀려났어요. 점심때쯤 민호가 왔습니다. 아내와 6살 딸 예린이를 데리고 왔죠. 어머니, 우리 아들 왔네. 예린이도. 선영이 환하게 웃으며 안았습니다. 할머니, 예린이가 깔깔 웃었어요. 우리 예린이 보고 싶었어. 할머니가 세뱃돈 많이 줄게. 와, 고마워요, 할머니. 선영 얼굴에 행복이 가득했습니다. 민호 아내도 정중하게 인사했어요. 어머니,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래요, 우리 며느리. 고생했어요. 1시간 후 수진이가 준호를 데리고 왔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수진이가 선영에게 인사했어요. 어서 와요. 선영 목소리가 평평했습니다. 아까 민호한테 했던 것과는 완전히 달랐죠. 할아버지, 준호가 제게 달려왔습니다. 우리 준호 새해 복 많이 받아. 저는 손자를 안아 올렸어요. 하지만 선영은 준호를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거실에 다 같이 앉았습니다. 차례상을 차리고 절을 올렸어요. 예린이와 준호가 어른들께 세배를 했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두 아이가 함께 큰 절을 올렸죠. 선영이 세배돈을 꺼냈습니다. 우리 예린이 여기. 예린이 손에 흰 봉투를 쥐어줬어요. 두툼했습니다. 고맙습니다, 할머니. 예린이가 신나했죠. 그런데 선영은 준호한테는 아무것도 주지 않았습니다. 준호가 그대로 서 있었어요. 어리둥절한 표정이었습니다. 할머니, 준호가 작은 목소리로 불렀어요. 선영은 못 들은 척했습니다. 수진이 얼굴이 굳었어요. 저는 황급히 제 지갑을 꺼냈습니다. 준호야, 할아버지가 줄게. 고맙습니다, 할아버지. 준호 목소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눈빛이 슬펐어요. 겨우 8살밖에 안 된 아이가 차별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식사 시간이 됐습니다. 테이블에 음식이 가득했어요. 선영이 예린이 앞에 접시를 놓았습니다. 예린아, 이거 먹어봐. 할머니가 특별히 만든 거야. 와, 맛있겠다. 예린이가 웃었습니다. 선영도 함께 웃었어요. 그런데 준호 앞에는 아무것도 놓지 않았습니다. 수진이가 직접 준호 접시에 음식을 담아줬어요. 저도 반찬을 더 올려줬죠. 준호야, 많이 먹어. 응, 할아버지. 준호가 고개를 끄덕였지만 밥맛이 없어 보였습니다. 민호가 말했습니다. 예린아, 할머니한테 노래 불러드려. 응. 예린이가 자리에서 일어나 노래를 불렀어요. 선영은 손뼉을 치며 좋아했습니다. 우리 예린이 진짜 잘한다. 할머니, 또 불러줄까요? 그럼 한 번 더. 모두가 예린이를 바라봤습니다. 준호는 구석에 조용히 앉아 있었어요.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선영은 물론이고
민호 부부도 마찬가지였죠. 식사가 끝나고 아이들이 놀았습니다. 예린이가 가져온 장난감이 있었어요. 인형과 블록이었죠. 예린아, 같이 놀자. 준호가 다가갔습니다. 싫어. 내 거야. 예린이가 인형을 끌어안았어요. 조금만 같이 놀자. 안 돼. 예린이가 소리쳤습니다. 선영이 나섰어요. 준호야, 예린이 장난감이니까 조용히 있어. 할머니, 저도 같이 놀고 싶어요. 예린이가 싫다잖아. 알아듣지 못하니? 선영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준호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할머니, 전 아파요? 조그만 목소리였습니다. 하지만 거실에 있는 모두에게 들렸죠. 정적이 흘렀습니다.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어요. 민호는 고개를 돌렸고 민호 아내는 예린이만 챙겼습니다. 선영은 모른 척했어요. 수진이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준호야, 아니야. 엄마랑 집에 가자. 엄마. 준호가 울먹였어요. 제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손자가 상처받고 있었어요. 제가 사랑하는 손자가 이 집에서 차별받고 있었습니다. 나쁜 아이 취급을 받고 있었죠. 8살밖에 안 된 아이가 왜 이런 걸 겪어야 하나요? 준호야, 할아버지가 있잖아. 제가 준호를 안았습니다. 준호가 제 품에서 울었어요. 할아버지, 나 잘못한 거 있어? 아니다. 우리 준호 잘못한 거 하나도 없어. 그럼 왜 할머니는 나한테만 그래?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할 말이 없었어요. 수진이가 일어났습니다. 아빠, 우리 갈게요. 수진아, 더는 못 있겠어요. 준호한테 상처만 주는 곳에 수진이 목소리가 떨렸어요. 미안하다. 아빠가 왜 사과해요? 잘못한 건 아빠가 아닌데. 수진이가 준호 손을 잡고 일어났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선영에게 마지막 인사를 하고 나갔어요. 저는 현관까지 배웅했습니다. 수진아, 아빠가 정말 미안하다. 아빠, 제발 행복하세요. 이러지 말고. 수진이가 울면서 말했습니다. 문이 닫혔어요. 거실로 돌아왔습니다. 민호 가족은 여전히 웃고 떠들고 있었어요. 선영도 함께 웃고 있었죠.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며 깨달았습니다. 이 집에서 제 가족은 없는 존재였어요. 손자가 울어도 딸이 상처받아도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오직 민호와 예린이만이 가족이었죠.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어요. 눈물이 났습니다. 내 손주가 상처받는 순간 나도 부서졌다. 할아버지로서 아무것도 지켜주지 못했습니다. 그저 안아주는 것밖에 할 수 없었어요. 이게 맞나? 이게 가족인가? 제 선택이 손자에게까지 상처를 주고 있었습니다. 용서받을 수 없을 것 같았어요. 설날이 지나고 일주일 후였습니다. 오랜 친구 2명이 연락을 했어요. 혜서가, 우리 오랜만에 밥 먹자. 그래, 좋지. 저는 반가웠습니다. 친구들 얼굴이 보고 싶었어요. 선영에게 말했죠. 오늘 친구들이랑 저녁 먹고 올게요. 또요? 지난번에도 나갔잖아요. 한 달 전 일인데요. 자꾸 밖에서만 놀면 어떡해요. 집에 있어요. 가끔은 친구들도 만나야죠. 제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선영이 인상을 찌푸렸어요. 그럼 마음대로 하세요. 퉁명스럽게 말하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녁 6시에 식당에서 만났어요. 친구 성만이와 용철이었습니다. 오랜 친구들이었죠. 야, 혜서가, 오랜만이다. 그러게, 잘 지냈어? 그럼 너는? 나도 뭐 그럭저럭. 앉아서 소주를 시켰습니다. 삼겹살도 주문했고요. 오랜만에 편한 자리였어요. 이야기꽃이 피었습니다. 재혼 생활은 어때? 성만이가 물었어요.
응, 잘 지내지.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사실을 말할 수 없었어요. 그때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선영이었어요. 여보세요. 지금 어디예요? 식당에서 친구들이랑 있어요. 몇 시에 들어와요? 한 9시쯤? 너무 늦게 들어오지 마요. 10시 전엔 들어와야 해요. 알겠어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친구들이 웃었어요. 처갓집 전화냐? 아니, 집사람이야. 엄하네. 통금 있어? 성만이가 농담했습니다. 저는 어색하게 웃었어요. 1시간쯤 지났을까요?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또 선영이었어요. 아직도 안 들어와요? 아직 먹고 있어요. 빨리 들어와요. 집에 할 일 많아요. 조금만 더 있을게요. 안 돼요. 지금 당장 들어와요. 목소리가 날카로웠습니다. 알겠어요. 전화를 끊었죠. 친구들 표정이 이상했어요. 혜서가 괜찮아? 응, 괜찮아. 하지만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그런데 10분 후였습니다. 식당 문이 열리더니 선영이 들어왔어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선영 씨? 전화해도 안 들어오니까 직접 왔어요. 주변 손님들이 쳐다봤습니다. 친구들도 당황한 표정이었죠. 지금 가려던 참이었어요. 가려던 참이요? 1시간 전에도 그랬잖아요. 선영 목소리가 컸습니다. 식당 안이 조용해졌어요. 모두가 우리를 보고 있었습니다. 선영 씨, 일단 앉아요. 친구들한테 인사라도. 인사는 무슨 인사요? 빨리 나가요. 조금만 기다려주면 안 될까요? 안 돼요. 당장 나가요. 집에 가야죠. 선영이 제 팔을 잡아당겼습니다. 저는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친구들 앞에서 이런 꼴을 당하다니. 주변 손님들 시선이 따가웠습니다. 알겠어요. 나갈게요. 저는 일어났습니다. 친구들한테 눈인사만 하고 나왔어요. 선영을 따라서요. 밖에 나오자마자 선영이 말했습니다. 친구가 그렇게 중요해요? 집은 안 중요하고? 중요하죠. 하지만 가끔은 친구들도 만나야. 자꾸 나가면 안 돼요. 집에 있어야죠. 저도 제 생활이 있어요. 생활이요? 결혼했으면 가정이 우선이에요. 말꼬리를 잡혔습니다. 더 이상 말해봐야 소용없을 것 같았어요. 알겠습니다. 고개를 숙였습니다. 집에 돌아왔습니다. 방에 들어가 문을 닫았어요. 온몸이 떨렸습니다. 분노인지 수치심인지 구분이 안 됐죠. 친구들 앞에서 저런 꼴을 당하다니. 팔을 잡아당기며 끌려 나오다니. 저는 애가 아닌데. 일은 넘은 어른인데. 체면이 구겨졌습니다. 남아있을 게 없었어요. 다음날 성만이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혜서가 어제 미안했다. 아니야, 내가 미안하지. 혜서가 너 괜찮아? 응, 괜찮아. 거짓말하지 마. 목소리 들으면 알아. 성만이는 오랜 친구였습니다. 숨길 수 없었어요. 조금 힘들긴 해. 그 사람이 너무하는 거 아니야? 친구들 앞에서 저렇게 하면 어떡해. 내가 늦게 들어간다고 해서 그래. 그래도 그렇지. 넌 예전 그 혜석이가 아니야. 성만이 말에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예전엔 당당했어. 웃음도 많았고. 근데 지금 너 완전히 달라졌어. 눈치 보고 기죽어 있고. 그렇게 보여? 응. 솔직히 어제 너 보면서 마음 아팠어. 친구로서. 성만이 목소리에 걱정이 묻어났어요. 미안해. 걱정 끼쳐서. 미안할 게 뭐 있어. 그냥 내가 걱정돼서 그래. 고맙다. 혜서가 힘들면 언제든 연락해. 알았지? 그래, 고맙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눈물이 났어요. 친구마저 저를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용철이한테도 연락이 왔습니다. 혜서가 어제 일로 미안하다. 우리가 너 불러내서. 아니야, 내 잘못 아니야. 근데 혜서가 너 정말 괜찮아? 저렇게 살면 안 되는 거 아니야? 무슨 소리야? 친구가 봐도 이상해. 너무 휘둘리는 것 같아. 내가 나이 들어서 그래. 힘이 없어. 나이 문제가 아니야. 그 사람이 너무 심한 거야. 용철이도 걱정했습니다. 알아. 근데 어쩌겠어. 이혼은 생각 안 해봤어? 이혼. 말끝을 흐렸습니다. 생각 안 해본 건 아니었어요. 하지만 용기가 없었습니다. 다시 혼자가 되는 게 무서워. 솔직하게 말했어요. 혼자가 낫지. 저렇게 사는 것보단. 모르겠어. 잘 모르겠어. 혜서가 친구로서 하는 말인데 너 지금 너 자신을 잃어가고 있어. 알아. 나도 알아. 그럼 뭔가 해야지. 이대로는 안 돼. 생각해 볼게. 진심으로 생각해봐. 우리가 항상 내 편이니까. 용철이 말에 목이 메었습니다. 고맙다. 전화를 끊었어요. 친구들이 저를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예전에 제가 아니라고 했어요. 맞는 말이었습니다. 저는 변했어요. 웃음도 줄었고, 말도 줄었고, 자신감도 사라졌죠. 눈치만 보는 사람이 됐습니다. 친구들 만나는 것조차 눈치 보고, 밥 먹는 것도 눈치 보고, 집에서 쉬는 것도 눈치 봤어요. 제 집에서요. 며칠 후 성만이가 다시 연락했습니다. 혜서가 다음 주에 또 만나자. 미안해. 당분간은 힘들 것 같아. 왜? 또 뭐래? 아니, 그냥 조금 쉬고 싶어서. 거짓말이었습니다. 선영이 뭐라고 할까봐 두려웠어요. 그래, 알았어. 연락 기다릴게. 응, 미안해. 전화를 끊었습니다. 친구들과도 멀어지고 있었어요. 제가 스스로 거리를 두고 있었습니다. 용철이도 연락이 뜸해졌습니다. 제가 자꾸 거절하니까 더 이상 연락하지 않더군요. 이해했습니다. 만날 때마다 불편한 상황만 만들었으니까요. 식당에서 끌려나가는 모습을 보여줬으니까요. 친구들도 저를 어떻게 대해야 할지 모를 거예요. 점점 혼자가 됐습니다. 딸과는 어색해졌고, 손자는 상처받았고, 친구들과는 멀어졌어요. 선영과 민호만 남았습니다. 아니, 그들조차 제 편은 아니었죠. 저는 그저 이 집에 사는 사람일 뿐이었습니다. 외로움을 피하려고 결혼했는데 더 깊은 외로움에 빠졌어요. 사람들 속에서 느끼는 외로움이 혼자 있을 때보다 더 깊었습니다. 아무도 제 편이 없었어요. 저조차도요. 한 달쯤 지났을까요? 성만이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혜서가 너한테 할 말이 있어. 만나자. 무슨 일인데? 전화로는 곤란해. 꼭 만나야 해. 목소리가 심각했어요. 알았어. 어디서 볼까? 우리 집 근처 공원으로 와. 오늘 오후에. 그래, 갈게. 불안한 마음으로 집을 나섰습니다. 선영에게는 산책 간다고 했어요. 공원에서 성만이를 만났습니다. 혜서가 왔어. 무슨 일인데 이렇게 심각해? 성만이가 주변을 둘러보더니 벤치에 앉자고 했어요. 사실은 말이야. 내 마누라 과거를 좀 알아봤어. 뭐? 미안해. 내가 걱정돼서 알아본 거야. 성만이 표정이 무거웠습니다. 무슨 소리야? 그 사람 말이야. 이전에도 재혼한 적 있대. 그건 나도 알아. 남편 사별했다고 했잖아. 그게 아니라 사별 후에 다른 사람이랑 재혼했었대.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 말은 한 번도 안 했는데 숨긴 거지. 그것뿐이 아니야. 성만이가 한숨을 쉬었어요. 그 재혼도 오래 못 갔대. 2년 만에 파탄 났어. 왜? 그 남자 딸이랑 재산 문제로 싸웠대.
심하게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재산 문제? 응. 그 남자 돈을 자기 아들한테 계속 보냈대. 딸은 화가 났고 결국 소송까지 갔어. 소송? 유산 문제로. 그 남자가 죽기 전에 재산을 다 정리해버렸대. 딸한테 거의 안 남기고. 머리가 복잡했습니다. 그게 확실한 거야? 내가 직접 확인했어. 그 동네 사람한테 들었어. 다들 알고 있는 일이래. 그럼 지금 나한테도 그럴 가능성이 크지. 패턴이 똑같잖아. 성만이가 제 어깨를 잡았습니다. 혜서가 조심해야 해. 내 재산도 확인해봐. 이미 통장은 합쳤어. 뭐? 벌써? 결혼하자마자 합쳤지. 혜서가 큰일이야. 빨리 확인해봐.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 무거웠습니다. 성만이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이전 재혼, 재산 문제, 소송, 민호한테 보낸 돈들이 떠올랐습니다. 제 딸에게는 20만 원도 눈치 봐야 했던 일들이요. 모든 게 계획된 것일까요? 처음부터요. 집에 도착했습니다. 선영이 거실에 있었어요. 다녀왔어요? 네. 저는 방으로 들어가 통장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최근 석 달 동안의 내역이었어요. 민호한테 나간 돈이 총 500만 원이 넘었습니다. 제 연금 대부분이었죠. 손이 떨렸습니다. 거실로 나갔어요. 선영 씨, 물어볼 게 있어요. 뭔데요? 이전에 재혼하신 적 있으세요? 선영 얼굴이 굳었습니다. 누가 그런 소리를 했어요? 사실이에요? 그게 뭐가 중요해요? 중요하죠. 왜 말씀 안 하셨어요? 말할 필요 없었으니까요. 선영이 퉁명스럽게 대답했습니다. 그 재혼도 재산 문제로 파탄 났다던데요. 누가 그래요? 누가 그런 헛소리를 했어요? 선영이 목소리를 높였어요. 헛소리가 아니라면요? 혜석 씨, 지금 저를 의심하는 거예요? 의심이 아니라 확인하는 거예요. 우리 통장에서 민호 씨한테 계속 돈이 나가잖아요. 그게 뭐가 어때서요? 가족 돕는 거잖아요. 제 가족은 안 되고 선영 씨 가족만 되나요? 선영이 비웃었습니다. 혜석 씨 가족이요? 그 딸이요? 왜요? 제 딸이 뭐가 문제예요? 문제 많죠. 맨날 돈만 달라고 하잖아요. 20만 원이었어요. 학원비였고요. 20만 원이든 200만 원이든 자꾸 손 벌리는 건 똑같아요.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민호 씨는 500만 원 넘게 받았어요. 그건 괜찮고요. 우리 민호는 사업하잖아요. 투자가 필요해요. 투자요? 언제 돌려받을 건데요? 그게 중요해요? 선영이 소리쳤습니다. 중요하죠. 제 돈이에요. 공동 명의잖아요. 명의만 공동이지 제 연금으로 사는 거잖아요. 처음으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선영이 놀란 표를 지었어요. 지금 뭐라고 했어요? 제가 번 돈으로 민호 씨 뒷바라지 하는 거 아니냐고요. 뒷바라지요? 지금 우리 아들을 뭐로 보는 거예요? 사실대로 말하는 거예요. 일도 제대로 안 하고 어머니 돈만 축내잖아요. 입 조심하세요. 우리 아들이 얼마나 힘들게 사는데 힘들면 본인이 해결해야죠. 왜 제 돈으로요? 당신 돈? 결혼하면 다 우리 돈 아니에요? 그럼 왜 제 딸한테는 한 푼도 안 주려고 해요? 그건 선영이 말을 잃었습니다. 내가 당신 가문의 지갑이었나요? 제가 똑바로 쳐다보며 물었습니다. 뭐라고요? 처음부터 제 돈이 목적이었던 거 아니에요? 혜석 씨, 지금 정신 나간 소리 하는 거예요? 이전 재혼도 똑같았잖아요. 그 남자 돈 다 쓰고 파탄 냈잖아요. 선영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누가 그런 거짓말을. 거짓말이 아니에요. 다 확인했어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선영이 입술을 깨물었어요. 그래요. 이전에 재혼했어요. 그리고 실패했어요. 그게 뭐 어때서요? 재산 문제로 싸웠잖아요. 그건 그 집 딸이 이상한 거였어요. 자기 아버지 돈도 아까워하고. 당연하죠. 본인 아버지 재산인데. 혜석 씨도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당연합니다. 선영이 웃었습니다. 차가운 웃음이었어요. 그럼 저랑 다를 게 없네요. 혜석 씨도 자기 돈 아까운 거잖아요. 아까운 게 아니라 공평해야 한다는 거예요. 민우 씨만 챙기지 말고 제 가족도 생각해 달라는 거예요. 그건 안 돼요. 왜요? 우리 민우가 우선이에요. 당연하잖아요. 선영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럼 저는요? 제 가족은요? 혜석 씨는 저랑 결혼했잖아요. 이제 우리 가족이에요. 그럼 제 딸과 손자는요? 그건 별개죠. 별개가 아니에요. 다 가족이에요. 혜석 씨 생각이 그래요. 전 아니에요. 더 이상 말이 안 통했습니다. 선영과 저는 완전히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이제 알겠네요. 제가 말했습니다. 뭐요? 처음부터 전 이용당한 거였네요. 연금 통장이 필요했던 거죠. 마음대로 생각하세요. 선영이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저는 거실에 주저앉았어요. 온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모든 게 계획된 거였을까요? 선영의 따뜻함도, 미소도, 다정함도 다 연기였을까요? 제 연금을 노린 거였을까요? 배신감이 밀려왔습니다. 사랑이라고 믿었던 게 거짓이었다는 생각에 가슴이 무너졌어요. 외로움을 이용당했습니다. 제 약함을 이용당했어요. 바보 같았습니다. 이른이 넘어서도 이렇게 당하다니. 눈물이 났습니다.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천장만 바라봤어요. 선영은 방문을 잠그고 들어가 버렸죠. 저는 거실 소파에 누웠습니다. 어둠 속에서 혼자였어요. 다시 혼자가 됐습니다. 생각이 꼬리를 물고 이어졌습니다. 15년 전 아내가 떠난 날이 떠올랐어요. 장례식장에서 혼자 앉아있던 그날. 이제 어떻게 살지? 그때도 같은 질문을 했었죠. 그리고 15년을 혼자 버텼습니다. 힘들었지만 견뎠어요. 딸이 있었고 손자가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외로움이 찾아왔습니다. 조용한 집, 말 걸 사람 없는 아침, 혼자 먹는 저녁. 견딜 수 없었어요. 그래서 선영을 만났죠. 따뜻한 미소, 다정한 말투, 함께하는 시간. 행복했습니다. 아니, 행복하다고 착각했어요. 외로움을 벗어났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떤가요? 더 깊은 외로움 속에 있습니다. 사람들에 둘러싸여 있지만 혼자예요. 아내가 있지만 혼자입니다. 집에 있지만 제 집이 아니에요. 제 취향은 사라졌고, 제 의견은 무시당하고, 제 가족은 상처받았습니다. 제 돈마저 제 것이 아니었어요. 외로움이 무서워 한 선택이 내 인생을 더 망쳐버렸다. 쓰라린 깨달음이었습니다. 혼자 사는 게 외로웠다면 지금은 영혼까지 외로웠어요. 누군가와 함께 있어도 고독했습니다. 이게 더 견디기 힘들었죠. 아침이 됐습니다. 선영은 일찍 일어나 아침을 차렸어요. 평소처럼요. 하지만 말이 없었습니다. 저도 말하지 않았죠. 밥을 먹는 내내 침묵만 흘렀습니다. 숟가락 부딪히는 소리만 들렸어요. 앞으로 어떻게 할 거예요? 선영이 먼저 물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이혼할 거예요? 말 거예요? 차갑게 물었어요.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죠. 대답 없으면 그냥 사는 거로 알겠어요. 선영이 일어나서 설거지를 시작했습니다. 그냥 사는 거, 이대로 계속 사는 거 가능할까요? 매일 눈치 보고
민우한테 돈 주고 제 가족은 외면당하고 이렇게 살 수 있을까요? 아니, 이게 사는 건가요? 숨만 쉬는 거 아닌가요? 수진이 생각났습니다. 아빠답지 않아요. 딸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어요. 맞습니다. 저는 아버지답지 않았어요. 손자를 지키지 못했고 딸의 눈물을 닦아주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상처만 줬죠. 친구들 얼굴도 떠올랐습니다. 넌 예전 그 혜석이가 아니야. 성만이의 말이었죠. 맞습니다. 저는 변했어요. 당당했던 제가 사라졌습니다. 웃음 많던 제가 어디 갔을까요? 이제는 풀 죽은 노인만 남았어요. 거울을 봤습니다. 초라한 얼굴이 보였어요. 주름진 얼굴, 지친 눈빛, 구부정한 어깨. 이게 접니까? 72까지 살아온 제 모습이 이건가요? 한심했습니다. 그런데 문득 드는 생각이 있었어요. 다시 혼자가 되면 무서웠습니다. 또 그 외로움을 견뎌야 하나요? 아침에 혼자 일어나고, 혼자 밥 먹고, 혼자 TV 보고, 말 걸 사람도 없이요. 견딜 수 있을까요? 하지만 지금은요? 지금은 더 외롭지 않나요? 곁에 사람이 있어도 마음은 텅 비었습니다. 대화는 있어도 소통은 없었어요. 집은 있어도 쉴 곳이 없었습니다. 이게 더 고통스러웠어요. 선택의 기로에 섰습니다. 참고 살 것인가, 떠날 것인가, 외로움을 감수하고 자존심을 지킬 것인가, 자존심을 버리고 외로움을 피할 것인가, 어느 쪽도 쉽지 않았습니다. 며칠을 고민했습니다. 밤새 뒤척이고 낮에는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선영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평소처럼 살았죠.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요. 어느 날 수진이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아빠, 괜찮으세요? 응, 괜찮다. 목소리가 이상해요. 무슨 일 있어요? 수진아, 아빠가 물어볼 게 있다. 네, 말씀하세요. 만약에 말이다. 아빠가 이혼하면 어떻게 생각하니? 전화 너머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빠 결정하신 거예요? 아니, 아직 모르겠다. 그래서 내 생각을 듣고 싶어서. 아빠, 전 아빠가 행복하길 바래요. 그게 전부예요. 혼자 사는 게 외롭지 않을까? 아빠, 지금도 외로우시잖아요. 딸 말이 가슴을 찔렀습니다. 그래, 외롭구나. 전 아빠 편이에요. 어떤 선택을 하시든요. 수진이 목소리에 눈물이 섞여 있었어요. 전화를 끊고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딸 말이 맞았어요. 지금도 외롭습니다. 아니, 지금이 더 외로웠어요. 그럼 뭐가 두려운 걸까요? 혼자가 되는 게 아니라 실패를 인정하는 게 두려운 건 아닐까요? 72에 다시 시작한 사랑이 실패로 끝난다는 게, 주변 사람들에게 역시 안 됐구나라는 말을 듣는 게, 그게 부끄러운 거 아닐까요? 하지만 이대로 사는 게 더 부끄럽지 않나요? 창밖을 봤습니다. 봄이 오고 있었어요. 나무에 새싹이 돋고 꽃이 피기 시작했습니다. 계절은 변하고 있었죠. 저도 변해야 하지 않을까요? 손자 준호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할아버지, 나 잘못한 거 있어? 그 작은 목소리가. 할머니, 전 아빠요? 상처받은 눈빛이. 제가 지켜야 할 사람들이었습니다. 손자를, 딸을, 그리고 저 자신을요. 결심이 섰습니다. 쉽지 않을 겁니다. 외로울 겁니다. 힘들 거예요. 하지만 적어도 제 자신을 잃지는 않을 겁니다. 제 가족을 지킬 수 있을 거예요. 제 자존심을 지킬 수 있습니다. 거실에 혼자 앉아 있습니다. 결정을 내렸지만 아직 말하지 못했어요. 용기가 필요합니다. 72의 나이에 다시 혼자가 될 용기가요. 여러분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외로워도 자유로운 삶을 택할 건가요? 아니면 불행해도
함께하는 삶을 택할 건가요? 저는 선택했습니다. 제 답을요. 이제 여러분 차례입니다.